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세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로 옮겼습니다. 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뛰자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건데요. 이 과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영수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연말까지는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안이 공급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지부터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 어떠세요? 공공재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공급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신호는 분명히 시장에 줄 것 같습니다. 늘어난 세대수는 한 5천 세대 수준인데요. 예. 실제로 그거는 이제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공급량이고 그 지역에 대한 해당 물량을 다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만 한 4천 세대가 되더라고요. 12만 4천 세대.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용적률이 좀 높여도 세대수 네. 늘어나는 게 좀 다른데 예를 들어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310세대가 이제 공무임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뭐 신문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4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늘어나는 물량이고 전체 물량은 아까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한 10만 세대 가까이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이 뭐 폐지하고 나서 뉴타운 폐지하고 나서 좀 공급량이 좀 줄었었는데 그런 신호가 좀 분명히 왔고 추가적으로 요번에 8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시청에다 알아보니까 향후 3월까지 한 10곳에서 한 12곳 정도가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얘기는 생각해보면 8곳에서 추가적으로 네, 한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2곳에서 4곳이 추가된다는 네, 얘기예요. 10곳에서 한 12곳 정도가 네. 후보지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저 신청한 곳이 되게 많은데 그 8곳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군데인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된 데들이 많은데 안 된 데들도 다 역세권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좋고 다만 이제 동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번 후보에서는 밀렸는데 이런 네네. 신호를 시장에서 줬다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바로 이제 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2, 3년 뒤, 3, 4년 뒤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만 4천 세대가 예상이 된 게 8곳에 대해서 12만 4천 세대니까 네네, 덧셈을 말씀하신 해보면 대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뭐 3월까지 좀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세대가 공급될 수도 있다고 봐야 그 되겠네요. 신축 아파트,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들이 공급량이 앞으로 한 3, 4년 사이에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반가운 소리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 교수님? 최 교수님 보시기에도 뭐 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약간 좀 요건 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약간 정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8개 지역이 12만 가구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흑석 4구역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훨씬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8개 구역해서 4,600가구 정도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천 세대 예, 뭐 그 정도 된다고 정도 말씀하셨던. 남짓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혹시 또 보도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네네. 그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마 그럼 교수님 지금 네. 8곳의 네.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네. 공급되는 세대 공급 물량이 5천 세대 한 5천 세대 4,700세대 가까이 정도 된다는 그 정도 얘기인 거죠. 되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시 한번 또 한 교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아마 어디 그 수치가 약간 좀 네네.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앵커께서 여쭤보셨으니까 예.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발표한 8개 지역은 말 그대로 시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범 지역이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마중물로 해서 계속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지역에 대한 공급이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 지역들 중에는 거기서 이제 조합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순수 증가 분량을 한번 빼면 아마도 그거는 좀 아마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그 조금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소망을 하건대 이번에 이제 약간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통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전향적이면서 더 좋은 어떤 공급 방안이 나와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제발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어떠세요? 김민만 소장님도 효가 공급난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십니까?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말씀하신 12만은 이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면적을 다 합하면 12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8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세대 수는 4,700가구가 4,700 이제 시범이니까요. 시범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그 수 정도만 해도 있다라는 저는 많이 얘기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공공 재개발이 저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도심에 서울에 희소성이 있는 땅이 부족한 서울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두 번째는 열악한 주거 환경, 기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뭐 여러 가지 조합 비리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합 비리를 또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진작에 좀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왜 이제서야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는 당장은 효과를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공사 들어가도 3년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이게 필요하죠. 빨라야 한 5년 후 정도의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 단 지금 당장 집값 잡기에는 그냥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효과를 얻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이렇게 뒤집지 말고 이제 시범이잖아요. 계속 확대 적용해서 뭐 공공이 주도해서 잘된 사업이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해서 윈윈하면서 힘을 합쳐서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고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서울에 취소된 구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선정된 곳만 8곳이지 신청한 곳은 한 60곳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곳들, 문제 있는 곳들이 이렇게 정비가 된다면 5년, 10년 후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떠세요? 사과 다시 좀 한번 드려야 좀 시청자분들한테 아까 제가 12만이라고 한 게 이 오류를 좀 빚었는데요. 그러니까 면적이 12만 제곱미터고 늘어난 가구 수는 우리 교수님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700에서 한 5,000여 가구 정도가 5,000여 가구.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 10곳에서 12곳이 늘어난다는 얘기 드렸고 다 초역세권인데요. 나머지 여기 지역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00, 600 뭐 좀 작습니다. 소규모 단지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후에 나올 그 지역들은 좀 단지 수도 좀 큽니다.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면은 물량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요 5,000에다가 10곳이 한다라면 한 10,000에서 15,000 이 정도인데 신축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데서 나온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주민 동의도 거쳐서 이제 뭐 공공 시행자로 SH나 LH가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주택의 또 절반은 이 공공임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주민 동의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조례에 의하면 그 의무 그 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전체 건립 예정 세대 수의 15%예요. 15%. 물론 이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30%까지 늘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서울시는 15%를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립 예정 세대 수에서 조합원 물량을 뺀 거에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어떤 지역은
전체 늘어나는 물량에서 조합원 수를 뺀 50%가 15%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전체 물량의 15%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이 크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어떤 지역은 전체 물량에서 조합원 거를 뺀 50%가 전체 물량의 15%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각각의 조합마다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사업성이 달라질 것이고 네네.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공가라든가 아니면 계산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현재 그 시범단지라든가 향후에 있을 만한 시범단지들은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동안 더디 갔던 지역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자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기대감으로 일단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아마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중간에 가다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멈추거나 좀 그러니까 진행이 좀 더뎌지는 데들 분명히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정반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네네. 요번에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부터 하겠습니다. 후보지가 됐겠습니까? 재개발을 선택하거나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이 40곳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선호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곳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은 말씀 주신 그 동의율이 잘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주민 동의가. 그래서 해제가 됐던 곳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택한 것이 그거죠. 동의율이 기존엔 80%입니다. 80%인데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되면은 50%에서 60%로 단축됩니다. 동의율이 아주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동의율에 대해서 너무 좋은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이게 찬성을 해서 하는 곳들이 이번에 다 신청을 한 것이고 게다가 이제 이주 부담금하고 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재개발 지역 현장들의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10년, 15년 된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네. 10년, 15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간 이유는 동의율이 50에서 60%가 되는 수준에서 자꾸 신축 빌라가 오면서 지분 쪼개가 돼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장들이 이제 휴면 상태로 들어간 거를 정부가 그 점을 간파해서 동의율을 축소하고 예. 이주 부담금의 부분을 정부에서 좀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인센티브 올린 게 그거죠. 원래 사업 용적률에서 만약 20%를 올렸다 하면 20% 중에 10%는 공공인데 10%는 주민한테 돌아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을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감소합니다.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그 금액 비율을 대충 계산해 봐도 30에서 한 50%가 나와요. 현장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열악하거나 좀 어렵다 그러면은 신청을 한 후보지가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예전에 뉴스테이 신청할 때 안 모이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 상황은 떨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와 이론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원하는 곳이 많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속도가 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대치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간에 참여를 철회를 했던데 여기는 뭐 수익 계산이 안 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예. 알아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뭐냐면 임대 아파트와 소셜 믹스를 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도 벌써 10년, 15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오래됐죠. 지치니까 녹물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살기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오래 투자하신 분들 말고 그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이번에 요 공공 재건축을 하려고 모이셔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대요. 근데 주민들 안에 좀 싸움이 비슷하게 난 겁니다. 갈등이 좀 있었군요. 받지 마라. 우린 그냥 살겠다. 이래가지고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이 더 그렇죠.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그런 거죠. 부분은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40곳이나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수익성을 판단을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좀 더 이 시장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는 곳들이에요.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뭐 10년 이상 안 되는 얘기가 곳들이라서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다른 구역들은 막 집값이 오르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진행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한 60곳 이상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시범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곳은 이제 잘 선정이 됐는데 네네. 혜택이 많아요. 용적률도 올려주게 되고요. 뭐 절차도 간소화하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또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빨리 되면 또 수익이 커지니까 네.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또 변수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지금처럼 막 집값이 올라가면 주민들도 빨리 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2, 3년 후에 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 정도는 또 공공 임대로 회수한다라고 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임대 아파트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빨리 안 되는 사업이 빨리 된다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미지 문제가 되고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주거의 질 측면에서 보면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냉정해지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추가 분담금 얼마나 내야 되며.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이제 기존보다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공이 개입이 되면 여러 가지로 빨리는 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냉정하게 손익 분기를 계산을 해보면 또 이 내부에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라도 빨리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값 체크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규제 완화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 때문인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뭐 단기적인 뭐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예. 서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또 비수도권까지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서울이 지역에 아닌 사나. 비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에 구입하나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예. 아마 선택할 때 약간의 그 투하 자본의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심하더라도 그래도 뭐 인서울 안에 뭔가 내가 집을 사거나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규제 지역의 확대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규제 역설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면 예. 오히려 외곽으로 어떤 이러한 뭐 규제를 피해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웬만한 지역들은 다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그 핵심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분위기만 보면 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든 어떤 식으로든 가격 상승이 이어질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투기 세력은 아니고요. 실수요자라고 봅니다. 아 실수요자들이 네네. 들어간 그걸 거다. 어떻게 제가 판단하냐면 예예. 거래량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지금 뭐 단독 다가구가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둘 다 하락 추세인데 아파트 거래량이 더 하락해가지고 연립하고 다세대 거래량이 역전을 한 것뿐이지 아, 뭐 저런 연립 식이 다세대도 됐네요. 계속 원래는 하락세입니다. 아파트가 많았는데. 네네. 계속 매매 건수가 하락하는 추세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7월 1일에 예.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금지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자는 매입을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실거주 지금 시장으로 지금 재편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요의 전체 수요량이 좀 감소했다는 얘기죠. 전체 수요가 예전에 투자나 투기할 수 있는 세력들도 지금 같이 한다라면 지금 가격이 더 상승할 텐데 네.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 이어지는 게 지금 한 3-4달째거든요. 벌써 8월 이후로 4달째죠. 5달째. 근데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또 뭐 6월 달에 사전 분양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이제 약간은 거래량이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2천, 3천 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평균이 한 8천 건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지금 4천 건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거래량이 더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더 오른다는 보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죠. 가격의 임계점 제가 볼 때. 그걸 우리가 체크를 시장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네이버 포탈에 허위 매물 신고자 없어진 뒤로 매매 물량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줄질 않아요. 늘고 있습니다. 소폭씩 계속. 8월 9월 초에 7천대 만대였던 것들이 지금 15,000, 13,000, 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데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뭐 매도자 입장에서 6개월 뒤에 그 6월이죠. 6월에 양도세 중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고민들 하실 텐데 네네. 그런 정보를 많이 주셔야 시장에서 내가 좀 차익이 있으면 지금 팔까라는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쉬워서 제가 볼 때는 강세는 분명히 뛰어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 때문에 또 주택정책 실패했다는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또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옥석을 구분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어서 각 후보자들이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지금 정책들 공약들 내놓고 있거든요. 네. 뭐 가장 핫 이슈가 요즘 부동산.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인데 거의 뭐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부동산 공약이 첫 번째로 나올 정도로 맞아요.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 유동자금이 많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자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요. 집값이 오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싸게 팔 집주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양도세 내느니 나는 증여를 하든지 그냥 세금 내고 일단 버텨보겠다는 매물 동결 현상이 여전히 굳건하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가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는 버텨보자라고 버티고 있고 가장 문제가 저는 이제 실수요자들인데 실수요자 투기 세력 아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예. 최근에 제가 이게 만난 분들이 다 젊어요. 한 30대 분들, 30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 네.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지금 안 사면 서울에 영원히 못 살 것 기회를 같다는 못 잡을 것 굉장한 같다.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도 좀 받고 해서 할수 있는 다 건 정말 모아서 다, 살 네. 수 있으면 사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빌라라도 사고 지금 빌라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몇 개 안 나오는 매물들을 이런 불안 심리들이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 심리적인 안정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확대 정책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3년 한 4년 됐잖아요 이제 4년 예. 동안 24번의 대책이 나오면서 실패한 게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던 게 이제 굉장히 큰 부작용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집주인들은 안 팔려고 하고 살려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강남 이런 곳은 워낙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이 노원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지난주도 보니까 그 광명 뉴타운 쪽에 부동산에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막 모여서 굉장히 막 성황리에 이렇게 이런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30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지금 상기 신도시 물량들도 나오지만 정책도 일관성 있게 하면서 좀 심리적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그런 정책들도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4월에 지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부동산 어떻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정책들 보면. 네. 근데 뭐 여측의 그 여당 쪽은, 후보자이든 야측의 후보자이든 내놓는 정책들 제가 보기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비슷비슷하다 보시나요? 그렇게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네, 새로운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공급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 걸리죠. 것들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계속 이제 매물 잠김 현상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고 자산의 어떤 그런 엑시트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24번에 그 부동산 정책 중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거래 비용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뭐 틀리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결과는 그렇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대부분 뭐 용적률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름의 복합 개발, 고밀도 네. 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거는 그래서 고민하면서 내놨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복불복 하듯이 네. 뭐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뭐 거래 비용 낮추는 거 하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뭐 초과이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거는 또 초과이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뭐 지자체 장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법률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하나씩 좀 개선을 하다 보면 약간 조금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것도 지자체 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내용들은 그렇게 뭐 아주 새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네. 평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네네. 이제 공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쭉 살펴봤는데요. 뭐 반값 아파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서울 교대 부지를 뭐 옮겨서 아파트 짓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싱가포르식 뭐 공공 분양하겠다라고 그런 하는데 정책도 있었죠. 이런 공약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서울 교대 옮기는 게 그 말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후보들은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이게 뭐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면서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여당의 우상호 후보도 철도 위에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라고 강변북로 위에 놓치고.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역세권 부지 뭐 활용하겠다라고 나와서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도시 미관도 개선을 하고 또 인프라도 개선이 되면서 청년 주택들 이렇게 짓는 정책들은 좋은 정책이어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정책들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좀 상대 후보 정책도 받아들여서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서울 시민들이 좀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보고 나중에 뭐 표를 던질 수 있는 계기가 괜찮은 게 되면 한두 개 좋겠다.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연령별 쿼터제라 그러죠. 안철수 의원이 한 거. 네네네.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분양을 것 좀 같아요. 나눠서 하겠다는 네, 거겠죠. 그렇죠. 연령대별로 뭐 가구 보유 뭐 상태로 20대 30% 주고 뭐 이런 현실적인 것 식이잖아요. 같고 네. 또 우상호 의원이 철도의 필로티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예, 계속 하면 예. 좋겠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은희 의원이 한 거 그것도 좋고 김선동 의원이도 65세 그 이상 종부세 면제 이것도 타당성이 있고 거기서 네. 뭐 부자인 사람들은 조금 매기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단 종부세 감면을 해주고 거기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내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여당에서 좀 받아들여서 네. 좀 취합해서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결과적으로 듭니다. 누가 되든 간에 좀 좋은 그렇죠, 정책을 다 그렇죠. 믹싱해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게 경실련 쪽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서울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임금을 30% 정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못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 맞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너무 지금 제가 안쓰럽고 볼 때 안타깝고. 가격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까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PIR 지수라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계속 보도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네. 지금 뭐 예전에 12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12.9 찍었고요. 재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15.9, 16 찍었습니다. OECD 국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건 뭘 우리가 심각하게 의미할까요? 봐야 되는데 보도에 요새 좀 안 나오잖아요. 16이면은 거의 뭐 사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실련 발표가 맞고 제가 볼 때는 좀 한 3, 4년 뒤 뭐 15년 뒤부터 시장이 좀 변화하면 그때 좀 하향 안정화로 들어가는 추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100만 원을 갖다가 7년 동안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장기적인 추세에서 시장을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PIR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PIR이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지수인데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이제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리나의 지표인데 이게 뭐 넘베어라고 이제 국가별 국가의 그 도시별 이렇게 비교한 지표들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2014년, 16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이 순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8위, 16위 이랬는데 예. 최근에 작년인가요? 2019년 나온 자료를 보면 서울이 2위 했습니다. 2위 했다는 게 집 사기 어렵다는 거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8위, 16위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서울이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집값이 저렴하다라는 근거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2위 정도의 집값이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불안해서 집 사는 거, 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뭐 적극 이해를 하지만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가 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뭐 월급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집값이 누구도 낮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왔고 네. 또 이것을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금리도 약간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정책의 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것인데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서 또 금리가 또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혁신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 그동안 좀 가려웠던 부분을 좀 약간 해소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갑자기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 경실련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너무 씁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생활도 네. 하고 집도 사고 내 알겠습니다. 보금자리 오늘 꾸미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만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이슈 한문도 교수, 최양수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